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힌두교 문화가 발전한 구타왕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와 관련된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는 52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굽타 왕조의 성립과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제 불교를 두 번째로 엄청나게 발달시키면서 대승불교를 탄생시켰었던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쿠션 왕조였었죠. 근데 이제 쿠션 왕조는 잘 나가다가 끄트머리에 이제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사실상 멸망의 지경에 빠지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아예 국가가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번에는 굽타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굽타 왕조가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바로 북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략적으로 이제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뭐 아마도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도의 북부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은 나머지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일단은 점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국가가 이 굽타 왕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로 조공을 바쳤다든가와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의 굴복의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까지 내려올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 찬드라굽타 2세 때까지 최대 판도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의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북인도와 중부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쿠션 왕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과 서양 사이에서 사막을 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상인 통로라 볼 수 있었던 사막길이라고 하는 비단길이 쿠션 왕조를 지나가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측면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사막길보다도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 물건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 굽타 왕조는 그 중간에서 일종의 중개무역으로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지고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태의 길을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점차 중개무역의 이익을 많이 얻게 돼가지고 나라가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바로 동그라미 2번에서는 동서양의 해상교통로, 즉 또 다른 형태의 바닷길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때 당시에 비단길이었던 바닷길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국가가 부자가 됐지, 거기에다가 영토가 꽤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 굽타 왕조를 건드릴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바로 내부적인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 찬드라굽타 2세 때에 바로 이 종교와 문학과 예술의 발전이 같이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이 찬드라굽타 2세가 통치했던 시기 이후에는 점차 이 굽타 왕조가 쇠약해지게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 에프탈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대규모로 많이 침공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 막아내고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힘이 붙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국가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영역은 쇠퇴해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6세기 중요쯤에는 아예 멸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굽타 왕조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굽타 왕조는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는 왕조기도 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불교가 떠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인도에 건너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인도 지역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교는 불교보다는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현재 대세를 이룬다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힌두교가 어떻게 등장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에 대해서 내용이에요. 자, 성립은 바로 브라만교와 그 다음에 기본의 민간 신앙과 심지어는 불교도 동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불교가 브라만교를 물리치고서 바로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의 시대를 한때 풍미했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브라만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반성을 한 거죠. 왜냐면은 바로 이 브라만교의 약점을 이 불교가 파고든 것에 해당이 된 것이니까. 자, 이래가지고서 이 브라만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 볼 수 있었던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점차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브라만교가 이제 기존에 인도에 여러 개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도라는 땅이 워낙 크니까 이 부족들이 각각 숭배하는 신들이 전부 다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브라만교, 좀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힌두교가 되는 거죠. 이 힌두교에는 신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프린트. 자, 여러분은 프린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브라흐마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그 신의 경우에는 창조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한 다음에 별로 그렇게 이제 뭐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없대요. 근데 다만 그 뒤에 있는 신들이 되게 중요한 신들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옆에 보면 비슈누 신, 또 다른 신은 시바라고 하는 건 신이 있는데, 이 비슈누 신의 경우에는 이 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여러 부족들의 그들이 모시는 신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 브라만교는 인도 각 지역에 널리 분포가 돼 있었던 인도 여러 지역의 부족들에게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은 사실은 얼굴, 몸의 모습들이 전부 다 변할 수 있는 이 비슈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양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니, 사실상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들을 모신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비슈누 신이 변한 것이므로 니네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각각의 부족들이 모시고 있던 신들을 바로 이 브라만교가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인도인 전체의 종교로 이제 탈바꿈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도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이 대거 힌두교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시바 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파괴와 죽음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파괴와 죽음이 있으면 반대로 탄생하는 존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창조도 또 다른 게 있겠죠.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파괴가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탄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 종교관에서 보여준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힌두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브라만교에다가 민간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 비슈누 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불교도 수용을 하게 됐었어요. 즉 불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석가모니였었죠. 근데 이 석가모니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비슈누 신이 변신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교도 같이 동화시키게 되는데,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에는 그전에 있었던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었던 이 불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불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안에서 굉장히 심오한 논의들이 막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들이 서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너무나도 심각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아주 철학적인 얘기만 주구장창 서로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의 바로 이 불교의 논리가 굉장히 심오하게 발달은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이 불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이 불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싶어도 불교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지게 된 그런 종교는 더 이상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불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종교의 수준에서 하나의 인도 안에서는 하나의 철학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힌두교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예 힌두교의 체계 안으로 흡수가 돼버린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인도 불교가 전파했었던 각 지역의 각각의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승불교로 발달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다른 형태로 엄청나게 커다랗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 힌두교의 경우에는 현재 국왕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비슈누 신이 변신한 모습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슈누 신이 변신한 모습이 국왕이래요. 국왕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비슈누 신이 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굽타 왕조는 적극적으로 이 힌두교를 보호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백성들의 대부분 다가 바로 이 힌두교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힌두교의 신이라 볼 수 있는 비슈누 신의 화신이, 즉 변신한 모습이 바로 이 국왕이므로 백성들은 국왕을 보기를 신과 같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힌두교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불교까지도 수용해내고 인도의 바로 각종 민간 신화까지 다 포용을 하게 되면서 인도인들만의 민족 종교로서 이제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힌두교 안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의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브라만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사회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가 변신했었던 이 힌두교도 이 카스트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위 카스트는 자기네들이 어떤 의무, 그 다음에 착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카스트, 바로 그 계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카스트 신분에 따른 의무와 관습, 법 같은 것을 제정해 놨었던 이때 당시에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의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만우법전은 각 카스트 계층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관습과 법 같은 것을 완전 전부 다 집대성 다 모아놓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형태의 일종의 종교법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이 이때 당시에 이 굽타 왕조 당시 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고유한 언어를 일컬어서 우리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쯤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 같은 것들을 이제 글자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서사시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라마야나라든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때 당시에 집대성 돼가지고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인도에서 발달되었었던 대표적인 불교 양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아시아로 전파된 거, 불상의 모습을 바꾸게 만든 거 기억날까요? 바로 간다라 미술이 있었었죠. 간다라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다라 양식에 표현되었었던 거기에 부처님의 모습은 인도인입니까? 그리스인입니까? 아니면 동양인입니까? 바로 그리스인이었었죠. 인도인이 그 불상을 봤을 때도 이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이때에는 아직 불교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굽타 양식에 입각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불교 사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불교 사원에 만들어져 있었던 그 작품들을 보면 바로 간다라 양식에서 만들었던 방식하고 좀 달라집니다. 즉 보통 이 간다라 양식에서는 옷 매문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축축 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었는 데 비해서 이때 당시에 이 굽타 양식의 경우에는
얼굴이라든가 모양새 전부 다가 바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인의 모습을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의 매몸새 같은 경우에도 현대 인도인들처럼 착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얼굴과 그 다음에 옷 랩시 이런 거에서 인도인들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한 그런 형태의 굽타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하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양식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원이 바로 여기 보이는 아잔타 사원, 아잔타 석굴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롤라 석굴 사원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발견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기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학 부문에서는 자, 문화도 발달했다고 했죠. 당시에 이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0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수학에 적용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0이라는 개념을 이때 당시에 수학으로 수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학에서 채용을 하게 돼가지고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식 같은 것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원주율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지구의 둘레를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로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구 자전설까지도 주장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수학과 그 수학을 기반으로 했었던 천문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슬람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3페이지 1번 쿠샤르 왕조의 약화와 분열. 자, 거기서 보면 4세기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굽타 왕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찬드라 굽타 2세. 자, 동그라미 1번 북인도와 중부 인도 대부분을 통일시켰다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동양과 서양의 해상 교통로, 이때 당시에 이 비단길 중에서 바닷길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닷길이라고 적어두세요. 바닷길 장악.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때 당시에 찬드라 굽타 2세는 이것을 종교와 문학과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것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동그라미 3번에 쇠퇴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바로 에프탈인 적어주겠습니다. 어입니다. 에프탈인들의 침략과 내분으로 쇠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6세기 중엽에 멸망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자, 힌두교의 발달, 이게 좀 중요하죠. 현대 인도의 모습을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었던 종교라 볼 수 있으니까요. 별표 두 개 칩니다. 바로 힌두교. 동그라미 1번 브라만교와 뭐가 결합했다고 했었죠? 바로 민간신앙. 동그라미 2번 불교. 자, 불교가 힌두교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누구를 비슈누 신의 화신 변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현재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있는 국왕 적겠습니다. 국왕을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간주해서 굽타 왕조의 지원 및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민족 종교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별표 하나 칩니다. 이렇게 힌두교의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규정 짓고 바로 각 계층마다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것을 규정 짓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종교법전이라 볼 수 있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만우법전. 이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카스트 신분에 따른 의무와 관습과 법 같은 것을 집대성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통해가지고서 자신의 카스트의 여러 가지 의무 같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아예 종교의 법전으로서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동그라미 5번에 바로 문화에서는요, 별표 하나, 산스크리트어 문화가 등장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 유행했으니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라마야나 적겠습니다. 라마야나라고 하는 문학 작품과 그 다음에 마하바라타
대서사시에 해당하는 이 마하바라타와 같은 그런 이제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별표 한 개 반, 굽타 양식 좀 중요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굽타 양식. 자, 밑줄 치겠습니다. 얼굴이나 옷맵시 같은 것이 인도인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석굴사원은 뭐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아잔타 석굴사원. 프린트 오른쪽 위에 보이는 아잔타 석굴사원의 대표적인 그런 보살의 모습 이거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미술에 나타나는 불상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아몬드. 수학과 천문학의 발달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0의 개념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원주율로 지구 둘레를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구의 자전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기억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별표 한 개.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어디에 전파됐다고 했었죠? 바로 이슬람 세계. 적어주겠습니다. 이슬람 세계. 자, 이슬람 세계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교과서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그래도 안 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크게 보면은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인도가 있고 이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근데 세계 4대 문명권 중에서 각각의 문명권이라 볼 수 있겠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문명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물론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너무 열대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왜? 열대지방의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굳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뭐 개발하거나 머리를 쓰거나 할 필요가 많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열대 밀림들을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당시에 인도 지역하고 중국 지역이 서로 교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표시가 안 됐지만 사실 이쪽 근처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인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산맥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껏 교육을 해봤자 인도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가지고서 사막길을 통해서 중국과 같이 교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역로가 바로 바다를 통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도의 문화는 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데 육지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이때 당시에 여기 있는 요 해협, 이 물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해협을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로 참 중국의 문화도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남아시아는 인도의 문화와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가 같이 짬뽕이 되는 문화의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후에는 아예 이슬람 세력까지도 여기에 오게 되면서 걔네들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쪽 여기까지 와가지고 장사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동남아시아가 문화적인 용광로를 갖춘 모습으로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종교들을 전부 다 융합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삶 속에 자기네들의 바로 처지를 반영해 가지고서 종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섬지역입니다. 이쪽을 포함한 섬지역이라 볼 수 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남부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이쪽에 있는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이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바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지역은 이 안쪽 지역, 이 안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 이쪽에 나와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쪽에 해당되는 이 세 군데의 곳으로서 동남아시아를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까지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프린트 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각국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샤일랜드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샤일랜드라 왕조는 이때 당시에 약 8에서 9세기쯤에 성립했던 그 나라로서 당시 힌두교가 많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불교도 같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두 개의 종교에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네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전파되었었던 불교가 무슨 불교입니까? 바로 상자부 불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자부 불교가 전파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바로 대승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대승불교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불교 유적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되게 좀 독특한 거죠. 바로 그 불교 유적이 보로부두르 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바로 맨 밑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대승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 가지고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보로부두르 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이제 마자파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이 돼요. 한장 후에 바로 13세기 말 때쯤에 바로 이 마자파히 왕조가 등장이 되는데 이 마자파히 왕조가 등장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더 서쪽 지역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슬람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상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흘러 가다가 바로 이 인도 지역을 지나서 심지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지나고 심지어는 중국과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나라에 정착했던 이슬람 상인들도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한국사 시간 때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하는 과정 중에서 이왕이면 자기네들의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많이 장사를 하러 오고 있었던 그 이슬람 상인들하고 뭔가 많이 좀 통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마자파히 왕조는 이 이슬람교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정착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향신료가 되게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이런 향신료들이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익을 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베트남 지역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베트남 지역은 처음에 이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옛날에 이제 뭐가 있었었냐면 찌에우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여기에다가 남비엣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고조선이 있었을 때의 시대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왕국도 몇 개가 있긴 있었지만 이 찌에우다가 어느 때 사람이냐? 중국의 진시황이 있었을 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천하를 통일하고서 중국이 잠깐 분열되었을 때 그때 시기 때에 바로 이 진나라의 멸망을 틈타서 남쪽에서 독립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남비시한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같이 망할 때 이 남비에도 같이 망합니다. 바로
중국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같이 남비에도 같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것 때문에 남비에서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게 흡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당시에 베트남 북부까지를 장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독립을 못했어요. 물론 한나라 시대 때에 증리, 증짝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이제 그 여자 자매가 한나라의 폭정에 저항하면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이때 당시에 중국의 통치를 받아가다가 그러다가 중국의 왕조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당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었는데, 자,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분열의 시대로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를 틈타서 드디어 1000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는 여러 개의 왕조들이 금방 등장했다 금방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하게 됐었던 그 최초의 나라가 바로 리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세기 때쯤에 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리 왕조는 이들이 통치한 지역이 바로 옛날 중국이 통치했던 지역에 해당됐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치 방식을 많이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이제 과거제, 즉 시험봐 가지고서 관리를 뽑는 제도를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제에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학문이 바로 유학이었었어요. 근데 이 유학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유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공자죠. 때문에 이 공자를 존중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자의 사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문묘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교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서 국민들을 유교를 기반으로 했었던 그런 백성들로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즉 유교 교육기관을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베트남의 북부는 그랬을 때 반해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인도의 문화 영향을 받았었던 참파라고 한 나라가 있었고, 이 참파란 나라가 계속해서 이 북부 베트남과 치열하게 싸움을 많이 벌이게 돼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베트남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메콩강 유역 근처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 말합니다. 즉 이쪽에 있었던 나라들을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쪽 근처에 있었다 볼 수 있는, 베트남 바로 옆쪽에 있었다 볼 수 있는 바로 캄보디아라고 한 나라였어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에는 부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그 뒤를 이어서 부남을 멸망시키고서 진랍이라고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진랍이 여러 개 왕조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하나가 앙코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나머지 진랍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통합을 하게 되면서 거대한 왕조를 만들게 됐었죠. 당시에 베트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이 앙코르 왕조가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당시에 힌두교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수용하다가 나중에 가서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바로 이 앙코르 왕조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수리아 바르만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자신의 그런 업적을 기리고자 당시에 힌두교 사원이라 볼 수 있었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대미문의 굉장히 위대한 그런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나중에 종교가 바뀝니다. 불교로요. 근데 힌두교를 계속해서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서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앙코르와트에 있는 여러 개의 힌두교 조각들 같은 것을 많이 없애고 이것을 불교 사원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바로 그 옆쪽에 있었던 태국입니다. 이 태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코타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됐었던 상자부 불교를 대략적으로 되게 많이 수용을 하게 돼요. 많이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아예 자신들만의 문자인 태국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진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현재 한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미얀마. 이 미얀마는 인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뭐 일부 영토가 여기까지도 같이 이어지긴 하지만 이 미얀마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파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세계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인 인도 문명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의 문화가 되게 많이 수용이 되게 됐고, 뒤를 이어서 인도 지역에서 상자부 불교가 발달하게 되자 상자부 불교를 되게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수용하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바닷길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인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미얀마는 일종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저부 불교가 동남아시아 전파가 되는 과정 중에서 미얀마의 종교로, 국민적인 종교로 아예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미얀마 쪽에 지금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스님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스님들은 전부 다 이 상저부 불교 계통에 해당되는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동남아시아로 많이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불교에 대한 그런 신앙심을 불탑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탑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서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과서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가낭두의 불탑, 혹은 교과서의 55페이지를 봐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 치고 이제 적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프린트 5페이지, 동남아시아의 문화의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인도 및 중국의 사이에 있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힌두교 및 불교 중심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도 문화 전파. 인도 문화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유교 및 한자 중심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중국 문화 전파. 동그라미 4번, 바로 8세기 이후, 8C는 세기, 즉 100년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8세기 이후, 8세기니까 당연히 몇백 년 이후라는 얘기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800년 이후라는 얘기겠죠?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701년에서부터 800년까지에 해당되는 건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8세기 이후 이슬람 문화의 전파로 토착 문화와 함께 이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되게 독특하게도 바로 인도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같이 융합되는 문화적인 용광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함께 융합되어 문화적 용광로의 역할을 하며 발전. 자, 동그라미 7번 각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샤일랜드라 왕조, 샤일랜드라 왕조의 경우에는 이름하고 유적 정도는 약간 좀 매칭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샤일랜드라 왕조 밑줄 치고, 자, 바로 동남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상자부 불교의 유적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유적이 전파했다는 거. 그 대승불교의 유적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보로부두르 유적. 자, 적겠습니다. 대승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 밑줄 치고 거기다가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마자파잇 왕조의 경우에는 바로 13세기 말에 등장했으며, 동그라미 1번 이슬람교를 수용했고, 동그라미 2번 향신료 무역으로 변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마자파잇 왕조 별표 반개. 베트남 조금 중요합니다. 북부 베트남이 좀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는 한나라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0세기 이후에 응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명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래도 몇백 년이라도 왕조를 유지했었던 리 왕조가 등장하죠. 이 리 왕조가 좀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리 왕조가 성립 후에 동그라미 1번 바로 과거제를, 동그라미 2번 문묘 및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베트남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참파, 이 참파의 경우에는 바로 남부 베트남의 2세기 때 설립됐던 나라로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인도, 밑줄 치겠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 별은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콩강 주변 지역이라고 보면은 먼저 캄보디아 지역의 경우에는 부남이라는 나라가 힌두교 불교를 수용하면서 발전하다가 진랍이라는 나라가 부남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앙코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앙코르 왕조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자, 동그라미 1번 힌두교와 불교를 수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농업이 발달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앙코르 와트.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변신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태국 지역의 경우에는 타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수코타이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때 당시에 동그라미 1번 별표 반개 바로 상좌부 불교 빈칸 읽겠습니다. 상좌부 불교를 수용하고 동그라미 2번 태국 문자를 창제합니다. 태국 문자를 창제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얀마 지역의 경우에는 파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파간 왕조 박스 자 미얀마 별표 한 개 바로 파간 왕조가 동그라미 1번 인도 문화와 동그라미 2번 상좌부 불교를 수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 바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를 하고 동그라미 4번 수많은 불탑 제작에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유적들 같이 잘 봐주면서 그러면서 시험 대비 같은 것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